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미국 시장 전일에 불었던 순풍이 이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러시아가 지난 16일 만기 도래한 달러채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디폴트는 면한 것으로 소식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금리 인상이 시장 이슈에 부합했다라는 안도감으로 덩달아 상승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국내 시장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밤사이 쏟아진 이슈들을 분석해보고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알아보는 고수익 작전 타임 오늘 방송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마감 상황과 외신 브리핑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간밤 우크라이나 사태와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3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대 상승하면서 34,480선에 나스닥도 1.33% 오르면서 13,614선을 보였고요. S&P 500은 1%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모두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눈에 띕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 흐름 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딩 컴퓨터 사업에 대한 유럽의 독점 금지 소송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0.65% 오르면서 160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보합권 정도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는 0.42% 오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계속해서 보시죠. 네, 테슬라는 중국산 모델 Y를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테슬라 3%대 급등으로 871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엔비디아는 1%대 상승 탄력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인데 3.7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5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WTI는 다시금 100달러 선을 하회하면서 1.45%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골드는 1% 조정받으면서 190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회담 진전에 대해서 부정하는 보도를 내자 한때 굉장히 상승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급락으로 돌아섰지만요. 어쨌든 대본에너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본에너지는 9%대 급등,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6%대 상승 흐름으로 133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볼 텐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는 소식에 결국 상승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시덴털 페트롤리엄 볼 텐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동사 지분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9%대 급등세로 58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그넷 주얼러스 보겠습니다. 6%대 상승 탄력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발표를 했고 분기 배당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오름세를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레너도 보겠습니다. 매출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EPS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0.88% 오름세로 89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외신 브리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러시아 디폴트 임박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러시아가 일부 채무 이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Russia makes some debt payments in dollars, report says, as it seeks to avoid historic debt default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가 달러로 일부 채무를 상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러시아가 역사적인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디폴트 위기를 간신히 넘겼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상당한 공포심이 확산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부제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부제를 보시면 러시아 블링크라고 써 있습니다. 러시아가 눈을 깜빡였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한 수석 전략가는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로본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It used resources in its limited war chest beyond the reach of Western sanctions to make the payment 이라고 밝히면서 서방의 제재가 닿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인 전쟁 자금을 활용했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Let's see if it ends up with bondholders라고 밝히면서 채권 보유자에게 실제 지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실제 자금 결제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또 이어서 살펴보면 The price of default was much larger라고 밝히면서 러시아가 이 채무 불이행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깨달았을 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공포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상품 시장의 변동성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나온 실업 지표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Weekly jobless claims total 2,1,400, better than expected for tight labor market 이라는 기사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4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현지 시간 17일이죠.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5,000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22만 명보다 적은 수준인데요.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연초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미국 노동시장이 더욱더 긴축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3.8%의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또 다른 징조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내용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Housing starts and building permits both were better than expected 이라고 밝히면서 2월에 신규 주택 착공 그리고 주택 착공 허가도 예상보다 나은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어서 Manufacturing activity in the Philadelphia region also was well above estimates 이라고 밝히면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실업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전문가들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표 추이는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간밤에 한때 또다시 급등세를 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ow higher and more volatile energy prices will affect the move to clean energy라는 제목인데요.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변동성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에너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기후변화 목표 달성의 중요한 탈탄소화를 위해서 개인과 세계의 노력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만으로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전문가는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개입 그리고 광범위한 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세히 부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il producers will drill more라고 밝히면서 산유국들이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consumers will look for more efficiency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investors will take a new look at renewables라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은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유가의 계속된 변동성은 국내 원자재 관련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략은 잠시 후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박재현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이슈 브리핑까지 들어봤습니다. 고수익 작전 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서 소개해드린 내용들과 함께 글로벌 이슈 전문가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국내 증시는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코스피는 2,700포인트 회복할 것으로 마감이 예상됐었는데요. 약간 아쉽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하게 됐는데 지금 뭐 전쟁, 원자재난, 유가 같은 뭐 변수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이너스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회담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강한 그런 여파로 국내 증시도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FOMC 결과 잠깐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3년 3개월 만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5월 이후에 양적 축소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예측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도표상에서도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평균 1.9%를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신 향후 6차례 연준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 인상을 해야지 이 정도 금리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예상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점도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2% 이상을 이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한 위원도 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작지 않은 수가 여전히 금리 인상을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금리 인상을 받아들일 만큼 미국 경제가 상당히 건실하다라는 그런 반응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 종전 회담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합의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나토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러시아 외무장관도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게 시장 심리는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크렘린궁에서 나온 건 아직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아직 조금 이른 얘기다라는 또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점은 아직도 종전 협상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전일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박스권 내에 상단 정도를 가기 위한 수준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 악재가 다소 약화되는 긍정적인 시그널은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타격이 가장 큰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급등한 이후에 주 후반에 좀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또 다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WTI 같은 경우는 조금 $100 이하 올라갔다가 이하로 다시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타 광물 원자재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원자재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3월 기준금리 인상 관련돼서 좋게 보는 그런 이제 판단들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좀 다르게 보는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기준금리가 이제 0.25%를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기준금리 인상폭이 상당히 좀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지금 7%대 넘어가고 아마 3월달 물가 지수가 발표된 아마 4월 초에는 아마
많이 올라가면 10%까지도 좀 예상하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과연 0.25%를 올려서 뭐 물가 수준이 잡힐 수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이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고요. 특히 전일 그 영국 그 중앙은행 같은 경우 뭐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3번 연속 0.25% 상승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연준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향후에 뭐 추가적으로 빨리 올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시장 내에선 지금 6월 말까지 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이번에 기준금리 올린 거를 포함해서 1%포인트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두 번의 이제 FOMC가 남아 있는데요. 최소한 한 번은 0.5%포인트를 올려야지 그런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린 걸로 이제 시장에서 좀 안도감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지난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재차 확산이 되면서 또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그런 점은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내 지수는 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2,600에서 2,750포인트 내에 박스권 움직임이 아마 좀 더 지속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2,700포인트 이상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평소에 눈여겨보았던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하는 그런 기회는 뭐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실력이 되시는 분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시는 이런 전략도 필요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이실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임하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금리 인상이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단기적인 이슈는 다소 완화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또 있을 수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시장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지금 러시아는 국채 이자를 동결된 외화로 내겠다면서 디폴트의 공을 서방국에 떠넘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완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각에서는 제2의 롱텀 캐피탈 사태에 대한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네, 뭐 러시아가 이제 해외 자산을 이제 동결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러시아가 그 관련된 이자를 지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가 3월 16일 만기되는 채권 이자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했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디폴트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로이터 통신이 얘기한 거지만 러시아가 시티은행을 통해서 달러채의 이자를 일부 지급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러시아에 대한 디폴트는 이번에는 면했다라고 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자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원금도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번 한 번에 그 이자 지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면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좀 더 시간을 드리고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는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제 해외 그 자산 동결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아마 그 관련돼서 향후에는 이자 지급이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감안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1998년에 롱텀 캐피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 이제 롱텀 캐피탈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콜 옵션에 무리한 베팅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디폴트가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었던 전례가 있는데요. 그 롱텀 캐피탈 이후에 제도적으로 재발 방지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1998년과 같은 그런 사건은 다시 재발하기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글로벌로 갖고 있는 해외 채권, 달러 채권 규모는 한 3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영향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러시아 관련 채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국내 자금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러시아 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러시아 정부가 외화 반출을 금지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이미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디폴트가 발생을 해도 그렇게 이미 손실을 본 그런 상황이어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이 이제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대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경제 마비와 결제 대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자재 공급 부족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아마 다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곡물 시장에서 아마 가격 상승폭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미국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수확량이 올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곡물의 파종 면적이 축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원자재 관련된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여타 제조업 쪽으로는 조금의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제2의 롱텀 캐피탈 사태 같은 경우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만 원자재 쪽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차례 이미 곡물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럼 한 번 더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별로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자재 관련돼서 광물 관련된 원자재들은 이제 좀 출렁거림은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전쟁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광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전쟁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수출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원자재 쪽은 장기보다는 일단 단기나 중기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만 곡물 분야는 약간 좀 다른 결을 좀 갖고 있습니다. 같은 원자재이긴 하지만 곡물은 당장 캘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재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곡물의 재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수급이 정상화될 때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곡물 분야는 아마 올해 내내 아마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곡물 관련돼서 사료나 비료 관련주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ETF 같은 경우도 곡물 ETF도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이슈에 의해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는 전일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같이 강한 상승 흐름으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 때 어저께 안착을 못했는데 아마 오늘은 안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그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 매물도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은 현금화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는데요. 과연 오늘도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환율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도 일일 변동폭이 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순환매 양상이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저께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은 아마 오늘 상승폭이 좀 둔화되거나 조금은 횡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일 쉬었던 섹터가 다시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전일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금속 관련된 이제 원자재 관련주 종목들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시카고 서부거래소와 또 월가의 현지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최고점과 또 최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등 변동성이 유난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변수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변동성이 단발성인지 아니면 또 나타날 수 있을지 전망과 또 전략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Well, if we think about it, currently we're in a corrective phase, and we identified problems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several times where we saw the internals, the advanced decline line, the number of new highs versus new lows failing even as the market was making new highs. So now what we have is we've entered into this price decline. So if we ask the question, given the fact that the S&P declines anywhere between 10 and 20%, so not more than 20 and at least 10%, how many times has that occurred since 1946? And what's the average recovery that gets back to the highs? So if we look at it, we could say 17 times 6 months, 29 times 4 months, that looks good. I don't know if that's possible or not. 34 times 11 months, much longer. 40 times 18 months. Now, what we know is that because there's this internal long-term inherent bias to higher prices in the stock market, you just don't get that easily. You have to endure something. And what you're enduring is this volatility, these price declines. So let's go to the next slide and see what the answer is. 29 times 4 months. So the market goes down more than 10%, S&P 500, more than 10%, and it has not done that yet, but not more than 20%. So in other words, it's not a catastrophic affair. 29 times the average recovery, not all of them, but the average recovery is 4 months. So what happens is the stock market, which is a forward-looking vehicle, is thinking ahead and trying to identify what the next things that are important to it are. So as much as it hurts to live through these corrections, they're fairly common. We've had 76 years and 29 declines. That's more than 1 out of 3. So if every third year you anticipate a decline of this magnitude, 1 out of every 2.5 years, that's the price we pay, short-term volatility, to get these long-term returns. And the thing that's so impressive about this is that the peak to trough on all these 29 times has averaged only 4 months. Now, some of them have gone substantially longer. The 1987 was a multi-year issue, but that one declined more than 20%. So we weren't really thinking about that. The 1999 to 2002 was another substantial correction. Those don't count. So we're just looking in this 10 to 20% window. And what we can see, like 2018, the end of 2018, that was a 10% decline, and we came out of that fairly quickly. So I constantly come back to the fact that given the fact that we're in a corrective phase, given the fact that the Fed is raising interest rates, what does that mean for the stock market? And there's two things that happen. If we go into a recession, the stock market will anticipate that ahead of the fact that the actual data comes in, and those will be more significant setbacks. If we just go into what's called a growth slowdown, okay, where we don't go into recession, but we go from, say, 4% economic growth to 2
to 1.5 to 2, and then back up to 4 again. Those are really great buy opportunities. So this chart right here identifies the two different components and what it looks like in the stock market. So the pink circles are true recessions, and this goes back to 1946 also. The pink circles are true recessions. So these declines right here and right here are much more significant than the growth slowdowns, the blue circles. The growth slowdowns don't slow down quite as much. So what we want to have happen, if we can help it, is we want to be in a growth slowdown and not a recession. That's why we look at wage growth, consumer spending, and we think about this. If we raise interest rates from basically the Fed funds rates at 0 and we take the Fed's funds rate up to 1.5%, is that really going to turn our world upside down and cause us to go into recession? Well, I've been around when that funds rate was at 20% in 1983, 1982. We were way high. Well, I shouldn't say the funds rate. The 2-year notes were yielding 20%. The funds rate was at 15, 16%. We were at 15, 16%, and then we went down to 9%. We went back up to 12 or 13. All through most of the 80s and early 90s, we got to 7%. And then we really started to take this down, say sub 2000, sub 95 to into 2000, and then beyond that. In 2003, the funds rate finally went below 3%. And it has stayed below 3% and gone lower, lower, lower over time. Well, we've had a couple of things go on. We've had the 2008 crisis. We've had the COVID issue. We've had things that have kept the funds rate down. But we can survive very easily, I believe, at a 1.5% funds rate without causing too much of an issue. Let's look at the next slide. The biggest driver of stock market returns long term is demographics. So what you want are the right amount of people, the biggest amount of people in this biggest window where they make money and they spend it. So if we think about who that is, that's the 30 to 39-year-old wage group. And the people that are forecasting that, okay, are going to be the people that are in the 20 to 29-year-old that go into the 30 to 39-year-olds. People that are 20 to 29-year-olds make money, they earn money, they spend everything they have. People that are 30 to 39 years old make money, may make much more money than the 20 to 29-year-olds, and they spend a great portion of their money. They're first-time buyers of houses, they buy better cars, they do all the things that we need to do to drive the stock market returns, or drive the economy, which in turn is indicated by stock market returns. We could go back and look at this, and it is amazing over 150 years what it's looked like. So if we go back to, say, 1880s and that sort of thing, this whole thing drives us. Well, what do we have right now? From the 2008 bottom, okay, through almost 2030, that group of 30 to 39-year-old people are continuing to increase in terms of population. That growth rate is great. This is about where we are right now, say right here, you know, like a little bit into that 2022 area. So we've still got a great period where not only does the 20 to 29-year-old group stay relatively flat, but the 30 to 39-year-old group continues to grow. So I think every buying opportunity that we can see between 2009 and 2029, 2030 will most likely be great buying opportunities. We just have to be there when they occur. And this one looks like it's shaping up to be a good buying opportunity. In other words, we get prices that are attractive to purchase, that they've come off their highs.
네, 지금까지 버니의 미국 주식 만나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버니의 미국 주식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찍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다음 고수익 작전으로 가보시죠. 네, 이번 순서는 이성웅의 작전 타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작전 세워볼 텐데요. 이성웅 과장님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성웅 이사님이 포착한 국내 증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자세히 분석을 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SM엔터 그룹의 매각 이슈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시장 일각에서 카카오에서 인수 이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 영향은 개별 종목 이슈로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리오프닝 업종은 강세 국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이 확진자 추이라든지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정책을 리오프닝 타겟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고 아직 뭐 예단할 수 없지만은 6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리오프닝 업종은 추가적인 강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와중에 그 엔터 업종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SM은 매각 관련 이벤트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강세를 나타내다가 전일 같은 경우 한 5%대의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일각에서 불거진 카카오의 대주주 지분 인수 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든 게 확정된 게 없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가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2019년 6월 5일이었는데 KB자산운용에서 그 SM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주주사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주주사안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게 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 SM 엔터테인먼트에게 수취하는 인세가 있습니다. 이 인세 같은 경우가 소액주주와 이해상충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이크 기획과 SM 엔터테인먼트의 합병 그리고 30%의 배당 성향을 요청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신규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해서 이사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과거 사례에서 흘러온 부분이 다시금 한번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서 행동주의 전략을 포방하는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 운용에서 이번에 그 카카오의 대주주 지분 인수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시각이 또 집중이 되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 SM의 대주주 지분이 19%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을 카카오에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수하고 이 대주주 지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 SM의 이제 대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불거졌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정하에 주당 순이익이 희석이 되면서 기존 주주 가치 같은 경우는 그 3자 배정 유증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주주는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이 불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 가능성이 존재를 하다 보니 어제 조정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게 확정된 거는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서 약간은 추가적인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요인도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징주는 SM을 말씀드리겠고요. 서두에 제가 녹여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매각 관련 유상증자 이슈가 부각이 되었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 매각 관련 단가 여부에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자 배정 위준을 논외로 하고 매각 자체도 어느 주체로 갈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매각에 대해서 확정 단가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뭐 특정 가격 여기에서 매각했다고 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뭐 더 높게 매각이 되었으니까 사야 된다 이러한 관점보다 매각 단가 대비해서 20%는 통상 경영권 프리미엄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언제나 그 단가를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모든 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3자 배정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어제 5%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주가의 가격적인 측면이 흘러가는 구간에서는 오늘 뚜렷한 반등이 없으면은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종목 SM 같은 경우는 오늘 빠르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뭐 다음 주까지 해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한다는 가정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 다만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현재 국면에서 추가로 뭐 5%에서 10% 정도 더 하락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구간 자체는 이제 그 워낙 업황 자체가 지금 그 리오프닝을 중점으로 해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열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한 10% 정도의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조금은 적극적으로 접근해 봐도 되는 구간이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 매각세와 관련해서 특징주로 SM을 꼽아주셨는데 단기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업황에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의 특징주로 일단 첫 번째로 꼽아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어떤 걸까요? 네,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뭐 끝나지 않은 원자재 변동성인데요. 유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그 배럴당 100불 같은 경우를 하회했다가 빠르게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 전거래일 저희 미국 시장에서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원자재 연계한 업종들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 원자재 관련 업종들의 주가 상승이 선행해서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뭐 유가 관련해서 테마들, 그다음에 곡물 관련해서 테마들, 그 기타 비철금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테마들의 상승이 있었고, 니켈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그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안 좋았다가 어제 이제 원자재에 반대되는 급부들의 주가들, 그 중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가 빠른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금 유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재가 반등이 나타난 상황인데 여기에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원자재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다시금 조정이 나온다,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예단하기보다는 위아래 방향을 모두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 테마주들의 접근은 지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시세가 한번 난 상황이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들은 되려 고점 매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그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이 가장 클 텐데 특징주는 CJ제일대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대당은 대표적인 음식료 업종 그리고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향이 있는데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최근 주가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이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수요 공급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수요 측면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격 변화라고 하면 원재료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수요 측면에서 변화라고 하면은 제품 가격의 전가가 빨라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지금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로 인해서 그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의 전가가 느릴 우려가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공급 측면에서의 변화가 해소가 된다면은 선행에서 빠진 주가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변수, 즉 외부 변수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가 더 확대되지 않으면은 가격적으로는 35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이벤트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저녁인데 그 현대차 같은 경우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가 그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하는 부분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통상 없었던 부분이 생겨난 그러한 시장이 열리는 단계다 보니까 그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그 주가에 다시금 프리미엄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오토행 같은 경우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현대차의 중고차 사업 관련해서 시장이 열린 부분은 현대글로비스, 오토행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특징주는 CJ 제1대장 소개를 해주셨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어제 중고차 시장이 개방된다라는 뉴스 다들 접하셨을 것 같은데 현대글로비스와 오토엔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와 투자 전략들까지 짚어봤고요.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고수익 작전 타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이 비나 눈은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종일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요. 충청도와 전북은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4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리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강원 동해안에 30에서 60mm, 그 밖에 전국에는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경상권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눈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이들 지역에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아침 기온 강릉과 속초 5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과 속초, 울진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 8도, 대구 6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은 광주 13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면서 현재 해상 곳곳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동해 남부와 남해,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일요일 아침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며 반짝 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